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은 지역복지관이나 센터가 문을 닫으면서 도움을 받기가 예전 같지 않고 또 사회적 고립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불안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위기 가구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이슈 인사이드 시간에는 코로나19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토론합니다. 또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는 오히려 작년보다 늘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고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공론화 기구 출범 등 한 주간 의미 있었던 뉴스도 살펴봅니다. 한 주간의 중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지난 한 주 소식 전해주시죠. 네, 2차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는 전 국민이 아니라 이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지원을 하는데요. 이 지원 대상을 두고는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7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 자금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곳은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입니다. 코로나 재확산 이후에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에는 이 새 희망 자금이라는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게 대상으로 주던 이 돌봄 비용도 이 중학생까지 확대가 됩니다. 각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추석 전에 지급한다는 데 합의를 했어요. 네. 그래도 합의된 내용 가지고도 불만이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 가장 핫했던 게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이었는데요. 네. 야당을 중심으로도 전액 삭감 요구가 있었는데 이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서 16세에서 34세 그리고 65세 이상으로 일단 대상은 한정이 됐습니다. 네. 35세 이상 중장년층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수입이 고정돼 있어서 이 통신비 지원에서 제외됐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 비대면 업무가 늘면서 관련 비용이 증가한 근로자들에게 지원을 하겠다. 이게 애초 취지였는데 네. 이 계층이 빠지면서 이 취지가 좀 빛이 발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서 영업이 금지됐던 이 룸살롱 등 유흥주점 그리고 콜라텍에도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여야 합의문에서 정부 방역 방침에 협조한 집합 금지 업종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요. 고무줄 잣대라는 비난 피할 수 없고요.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도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임금 노동자라면서 이 지원에 반대했던 법인 택시 소속 택시 기사가 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도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네. 제1야당이 졸속 심사라고 비판하면서 지난 7월 제3차 추경 때죠. 참여도 안 하고 표결도 안 했어요. 그런데 네. 이번에는 모든 과정에 다 참여를 했죠? 네, 그래서 이를 두고 그 21대 국회 협치의 신호탄이다 이런 일부 보도도 있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 경제 논리보다 정치 논리가 더 많이 작용을 해서 이번 합의가 됐다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네. 코로나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재난지원금 이 때때마다 달라지는 방향 설정부터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만이 아니고 재난 관련 지원 체계는 계속 앞으로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가 되고 기준이 확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시도민 공론화 기구가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이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건데 이를 두고도 여러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그리고 시도의회, 경제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 28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네. 공론화위는 2022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활동을 하고 이 시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 이런 활동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와 있는 얘기만 가지고는 뭐 너무 추상적이고요. 잘 와닿지도 않는데 우리도 한번 다룬 적이 있지만 우리 지역은 이런 제안을 했었고요. 네. 이후에 우리 지역 이외에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모임들 네.
시작되고 움직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행정 통합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가 행정과 정책의 효율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네. 합니다. 이 행정 통합으로 지자체 조직이 줄게 되면요, 여기에 투입되는 인적 물적 자원도 줄어들게 되고요. 또 이 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하지 않아서 뭐 도로 건설이라던가 이 복지 사업에 이 중복적으로 들어갔던 돈들이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약화된 지방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이유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하필이면 지금 이 논의를 시작하는가? 그리고 또 통합 방향 자체, 기본 설정되어 있는 방향 자체에 대한 이견. 네. 이것도 여전히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위원 중 한 명인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공론화위원회라는 명칭에 맞게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 지금 논의 사항은 통합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고 난 뒤에 이를 다루는 것 같다. 통합에 대한 반대 여론이 없는 거는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김태훈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도 이 공론화위원회가 지나치게 목표 지향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공론화위원회가 추진위원회처럼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지적인데요. 네.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경북 북부권에서도 반대 성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목표 시점이 2022년이 선거가 있는 해거든요. 네. 그래서 이를 두고 좀 정책적으로 목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의 눈초리도 있습니다. 이 수도권 과집중에 맞춰서 지역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건 이 정책의 방향으로는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이 짧은 시간 안에 목표를 이루듯 서둘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공론화위원회가 추진위원회가 아니라는 이 지적은 굉장히 유심히 들어야 될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 독감 백신 일부가 배송 과정에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나 무료 독감 접종이 중단되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조달 계약업체 유통 과정에서 이 백신이 상온에 노출됐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이 국가 예방 접종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독감 백신은 무료 접종 대상인 만 13세에서 18세 청소년을 위한 물량으로 약 500만 명 분량이라고 합니다. 백신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데 2주가량 소요가 된다죠. 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소위 말하는 물백신이 된다지요? 네, 그렇습니다. 폐기를 할 거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독감 백신은 원래 빛이 차단된 상태에서 2도에서 8도 정도의 온도로 냉장 보관을 해서 배송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상온에 노출될 경우에 단백질 함량이 낮아져서 이 백신 품질 자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2회 접종하는 어린이들 앞서서 1회 접종이 끝난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맞은 백신 괜찮냐 이런 우려가 어머님들을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 공급된 백신은 이 병원들이 자체적으로 조달받은 백신이라서 이 국가 백신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방역 당국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사실은 이런 백신 전문 배달 혹은 배송을 하기엔 부적합한 업체가 아니었나 하는 지적이 있어서 결국 터질 만한 일이 터진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부와 백신 배송에 계약을 맺은 업체는 이 신성약품이라는 곳이거든요. 일각에서는 주로 일반 전문 의약품 유통을 맡은 업체가 이 국가 백신 유통을 맡았는데 이게 정부의 저가 입찰 제도의 폐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찰에서 이 가격이 계속 낮아지니까 기존 업체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유찰이 돼서 이 좀 맡아본 경험이 없는 업체가 맡게 됐다 이런 지적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 해당 업체는 이번은 가격이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 기존의 많은 업체들이 지금 담합으로 재판 중이어서 이 제약사들이 본인들에게 유통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와서 이 정부가 요구했던 물량을 본인들만 맞출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들이 입찰을 받았다, 낙찰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또 터질 게 터졌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입찰은 질병관리청에서 담당을 하고 이 물류는 지자체에서 맡고 있는 이중 구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송 기사의 역량을 떠나서 어떻게 관리되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이랑 이게 필요하고 또 개선돼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올겨울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을 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 안전성 검증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가 생길 경우에 독감 백신 물량 확보에도 방역 당국이 민첩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 전반적인 백신 유통 과정에 대한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올해는 특히나 예방 백신 관리 접종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에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윤창호법이 무색합니다. 이달 초에 인천의 한 도로에서 이 벤츠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이 치킨 배달을 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서 54살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가해 차량을 운전한 여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고요. 운전자는 특정 범죄 과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돼서 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고요. 그리고 경찰은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을 해서 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이 됐지만 일시적으로 좀 사고가 감소하는 듯하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연휴가 다가오는데요. 명절 연휴 기간에는 음주운전 사고 건수 그리고 인명 피해가 다른 때보다 높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네. 그 음주운전 가능성과 유혹이 어느 때보다 높은 기간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이 한순간의 방심에 여러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음주운전 범죄라는 강한 인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앞서 언급된 음주운전의 실태와 처벌 그리고 예방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권화규 안전관리처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라고 하는 다소 충격적인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최근 안타까운 음주운전 피해가 이것 말고도 여러 건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실태가 어떻습니까? 인천 을왕리에서 벤츠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치킨을 배달하던 이륜차 운전자를 충돌하여 네.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서울 서대문구에서 대낮에 음주운전으로 가로등을 받아서 6세 어린 아이가 사망한 사고도 네. 있었고요.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물피, 인피 이런 피해가 아주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네, 뭐 어느 지역 가릴 것 없이 계속 여기저기서 계속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보도는 되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윤창호법에 따른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됐는지 한 번 더 알려주십시오. 예, 윤창호법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 과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이었는데요. 윤창호법이 개정되면서 최저 3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으로 높아졌는 게 가장 이제 처벌이 높아졌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잘 아시는 운전면허 취소 또는 이제 정지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 부분인데요. 취소의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과거 이제 0.1 이상이었던 것이 0.08 이상으로 강화됐고요. 취소의 경우에는 0.05 이상이던 것이 0.03 이상으로 이제 강화됐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기준이 과거에는 3회 이상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2회 이상으로 강화되었고요. 운전 면허가 취소되고 난 뒤에 재취득을 할 수 있는 제한 기간도 이제 늘어났습니다. 사망 사고를 낸 경우에는 이제 5년으로 새로 신설이 되었고요. 교통사고 야기 시에는 1회에는 1년에서 2년, 그다음에 2회 이상 냈을 경우에는 1년에서 3년으로 이렇게 재취득 기간도 이제 늘어났습니다. 네. 또한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또는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서 또는 이제 음주 측정 불응에 따라서 형량이나 벌금 등도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름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사실 약간 좀 운전자들이 긴장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난 뒤에. 그러다가 코로나19 이후에 단속이 좀 진행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안일한 인식 때문에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좀 늘었다는 이런 보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추세를 좀 보면 이제 2018년도 말에 그 윤창호법이 이제 시행되면서 19년도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가 약 한 15,700여 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년도 18년도보다는 한 19% 정도가 이제 감소했었는데요. 올해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약 이제 8,300여 건으로 또 전년도보다는 다시 이제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이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윤창호법이 이제 한 1년 정도 시행이 되고 난 뒤에 그다음에 또 이제 올해 금년도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리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이제 시민들의 어떤 경각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약해진 면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코로나19 예방도 하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처음에 동원해서 검사를 하는데 그게 정말 실제로 알코올 섭취자들을 가려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다소 있는 것 같아요. 의구심 혹은 그것에 대한 또 기계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너무 자신감을 가지는 거 아닐까요? 경찰 단속하시는 분하고 통화도 해보고 확인도 해봤는데요. 알아보니까 일단 그 비접촉식 이제 감지기는 일차적으로 쓰는 겁니다. 일회용 그 컵을 씌워서 1차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음주 의심자에 한해서 기존에 이제 접촉식으로 감지기를 통해서 재접촉 측정하고 있어갖고 실제로 뭐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실제로 감염 예방을 위해서 요즘은 3일 전에 감지기를 미리 소독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닐봉투에 봉인을 해둔 상태에서 현장에서 한 개씩 1인에게 이제 개봉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 위험도 없다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확인했습니다. 치사율 그다음에 뭐 이게 버릇인 사람들이 자꾸 해서 재범률 이게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최근 3년간 이제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사율, 그 치사율은 100건당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100건당 이제 사망자 수로 이제 확인하는 건데요. 그 치사율인데 최근 3년간을 보니까 치사율이 한 1.97 정도 나옵니다. 1.97 정도면 약 한 50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에서 한 명은 이제 사망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50건 중에서 한 명이 사망하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통사고 이외에 다른 이제 교통 사망자하고도 확인해봐도 교통사고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7.3% 정도 더 높은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재범률은 한 44.7% 정도. 그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이 자꾸 한다는 그렇죠. 얘기군요. 반 정도는 이제 다시 한다는 뜻이죠. 이런 생각을 아예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음주운전을 아예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뭐 생각하고 있거나 고안하고 있는 제도 같은 게 있으시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이제 치사율이 높고 그다음에 재범률이 높은 것은 왜 그런가 판단을 해보면 일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이제 감속 등 사고 회피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이제 어려움을 갖기 때문에 치사율이 높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범률의 경우는 실제로 이제 흡연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흡연을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습관화돼 갖고 끊기 굉장히 어렵듯이 음주운전도 음주를 한 상태에서 유혹을 뿌리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재범률이 높은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사회적인 어떤 제도적인 어떤 개선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요. 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먼저 이제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 2회 이상 이제 음주운전 한 사람이 또다시 이제 음주운전해서 사망사고 또는 이제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공개하도록 하는 이제 법률 개정안이 그 입법 발의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음주운전이 아예 불가능하도록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 이것을 이제 설치를 좀 의무화하는 법안이 과거에 이제 18대하고 19대 이제 국회에서 발의는 되었는데 아마 그게 통과하지는 못했었고요. 지금 현재도 이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고 준비 중인 것으로 지금 확인됩니다. 예, 우리 음주운전 단속하는 것처럼 이렇게 풀어서 음주 여부가 아닌 것이 판명되지 않으면 시동이 아예 안 걸리게 하는 그 장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해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미국이나 이제 제가 확인하기로는 주요 이제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몇 회 이상 한 사람 차 번호 색깔을 바꾸자, 번호판 색깔을 바꾸자 이런 얘기도 저는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사회적 낙인 효과가 있기 전에는 아마 본인 말씀하신 대로 본인 의지로만으로는 근절이 쉽지 않아서 이런 정도로 사회적인 낙인 효과가 있으니 이 재범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뭐 걸 계도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예,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이 필요한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편리한 자동차가 음주운전자를 만나면 그 흉기로 돌변하는 실제로 괴물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 사실을 좀 명심하고 실제로 음주운전 안 하기는 어떤 선택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필수사항이거든요. 본인 자신하고 가족들, 그다음에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이 어떤 의미를 실천하는 그
의미로서 이제 음주운전은 안 해야 된다는 이런 좀 시민들의 어떤 의식 전환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네.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예. 소주 딱 한 잔, 맥주 딱 한 잔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음주는 예수와 낫입니다. 네. 하느냐 안 하느냐지 몇 잔을 했느냐 이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네. 예, 예. 술자리에 가실 때는 차를 두고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대구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권학규 안전관리처장 모시고 음주운전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회적 약자와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더욱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장애인과 노인들에게는 지금 상황이 곧 고립의 위험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또 고용 불안으로 인한 생계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슈 인사이드 시간에는 코로나19로 생존 문제에 직면한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과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숙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항상 그 시절이 어려워지면 제일 힘든 사람들이 제일 사회적 취약계층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가 뭐 부자와 권력 많은 자를 가리지 않고 가난한 자도 가리지 않지만 신체적, 사회 경제적 면역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대응의 수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취약계층에게는 한창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코로나19 시기에 이들이 겪는 시련의 강도가 남들하고 좀 가진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훨씬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한 번씩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먼저 말씀 주실까요?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 감염병이지 않습니까? 네. 이 감염병이라는 건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유럽에서도 흑사병의 시작을 흑사병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집단적으로 감염되는 그런 큰 사건들이 있었고 그것이 사실은 복지 발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제 대다수가 이제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겪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집단적인 대책이 필요해지고 그런 결과로 이제 복지 정책이 하나둘 만들어지기 시작한 그런 역사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실 그만큼 이 집단 감염병이 발발이 되면 그만큼 이제 어려움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코로나 역시 그것과 관련된 그런 현상들을 충분히 우리한테 보여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취약계층들 같은 경우에는 가진 자산이나 어떤 사회적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더욱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영 국장님. 예, 방금 이 교수님이 유럽의 어떤 전염병 역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전염병 역사는 격리의 역사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근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계속해서 이 장기화되면서 이 빈곤층의 사회적 고립이나 격리가 계속 심각해지고 있다. 또 그에 따른 후유증이 계속 또 심각하게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감염병 재난은 사실상 공평하지도 않고 또 평등하지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와 같은 결과가 앞으로 적나라하게 빈곤층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존권의 문제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런 어떤 현실을 좀 우리가 좀 목격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사회복지 시스템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약자들, 취약계층들이 이런 사회복지 시스템 자체가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지금 많은 고충을 겪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실제 고충을 겪고 있는 내용들을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이 교수님 먼저 말씀 주시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는 게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은 사실 특정 집단에만 이렇게 제한이 되는 그런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취약계층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지금 그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집단들은 사실 전 국민이 다 해당이 되는 네. 그런 상황이고 문제의 종류 역시 소득의 감소 또 일자리의 그 불안정함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돌봄의 문제 네. 그다음에 일반적인 가정이라 해도
경우에도 이제 관계성의 단절 문제 이렇게 이제 다양한 측면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구 같은 경우도 사실 가장 극심하게 코로나의 피해를 입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소득 감소, 일자리 불안정성 이런 것들은 특히 여성들에게서도 정말 이렇게 가시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작년 대비 벌써 한 2~3% 정도 네. 고용률도 이제 줄어들었고 또 신규 일자리가 생기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돌봄 서비스의 문제는 정말 우리가 가시적으로도 굉장히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취약계층들 대표적으로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돌봄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방치되는 그 사각지대의 문제 이런 것들도 있고요. 관계성의 단절 문제는 사실 누구나가 지금 다 경험을 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화가 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죠. 예, 사회적인 관계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정신건강적인 문제, 갈등과 스트레스 문제 이런 것들이 더 극심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교수님이 좀 큰 틀에서 좀 말씀드렸다면 이제 복지적인 측면 또 돌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이용 시설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을 하게 됐고요. 네. 또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이제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회 서비스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맞고 있는 건데요.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돌봄에 있어서 문제가 막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일례로 본다면은 그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 이제 사회 서비스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기관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발달장애인들이 이제 그동안 받았던 교육하고는 다르게 퇴행을 하는 경우도 네. 있고요. 또 그래서 이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양육 부담으로 인해서 지난 3월 같은 경우에는 같이 그 자살하는 그런 사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또 아동 학대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관계 문제도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여성들을 위한 폭력 문제, 특히 이제 가정 폭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 국가와 지자체가 그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이제 치매, 고위험군, 그 치매 환자에 대한 보호가 다 그 중단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좀 양육의 문제, 또 치매 환자의 돌봄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공백이 계속 생기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보도를 보면 서울의 그 2030 여성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대구 같은 경우에도 한 해 한 600명 정도가 자살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구가 심하게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이 극단적인 선택,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행정에서 좀 세심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이 궁금한 것은 정말 그 심각한 이런 붕괴 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되어서 작동을 안 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정말 더 이상 그 최악의 경우에까지 몰려서 어려운 경우에 즉각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했을 때 긴급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 같은 거는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은 처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면 서비스를 더 이상 할 수 없었고 네. 생활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방적인 코호트 격리에 들어가기도 했고 근데 이제 두 가지 과정 자체가 다 어려움들은 다 갖고 있었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대면 서비스를 못 하다 보니 장애인들이 집안에 고립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전체의 그 돌봄을 담당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로 그 부담으로 인해서 가족 갈등, 뭐 가정 폭력, 가족 학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도 했고요. 최근에 이제 그래서 이슈화되었던 그런 아동 학대 문제 이런 것들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타난 하나의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대면 서비스를 못하게 되면서 사실 이제 주로 전화를 통해 가지고 네. 그 장애인들이나 노인분들의 이런 안위를 이제 여쭙고 어떤 욕구를 갖고 계신지 파악하는 그런 부분들을 했는데요. 사실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제 기존에 이렇게 집단으로 하던 서비스도 다 1대1로 해야 네.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게 되고 직접 이제 집으로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도 당연히 제한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적재적소에 이렇게 돌봄을 제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요. 긴급 돌봄을 그래서 대구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 제공을 하기는 했으나 거기도 역시 이게 이제 처음 응대를 하는 그러니까 네. 처음
처음 즉각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그런 사례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뭐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조금은 단순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의식주와 관련해서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이런 것들만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관계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실질적인 일상생활에서의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었죠. 최소한의 삶의 유지를 위한 긴급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체계는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코로나19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복지 시스템이나 돌봄 시스템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이 매뉴얼이 없었다는 거죠. 물론 뭐 모든 분야의 매뉴얼도 충분하게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갖춰졌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2월 달에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중앙정부 등 대구시든 그 외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 종합적으로 이 매뉴얼을 갖춰야 되는데 이 종합적인 매뉴얼 중에서는 앞서 여러 가지 말씀드린 위기 과정에 대한 돌봄이라든지 이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분야와 또 그렇지 못한 분야 뭐 이런 촘촘히 이렇게 매뉴얼들을 좀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그 매뉴얼은 좀 완벽하게 갖춰지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판단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소규모 집단 감염 문제가 터지면 이제 이용 시설은 이제 휴관하고 이런 어떤 큰 틀에서의 어떤 대책밖에 없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네. 드려도 될까요? 그 은 처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종합적인 매뉴얼이 구비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지를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 자원봉사나 후원이나 민간에게 의존을 하다 보니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격리가 되고 대면이 중단되고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을 활용을 한다라든지 외부 후원에 자원을 의존한다든지 이런 상황들도 사실 용이치 않았던 네,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자원봉사자들께서 많이 담당을 해주신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통해서만 다 해결될 수는 없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구조 자체도 사실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나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하니까 뭐 밖에 나가서 긴급 뭐 행정기관에 가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 자체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더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사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특히 지체장애가 있는 경우는 당연히 그렇고 외부 활동과 이런 경우에는 단절이 될 수밖에 없고 사실 이제 중요한 거는 홀로서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가 이제 그 중증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이제 정책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정도가 안 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또 활동 지원사들의 활동도 굉장히 제한이 되다 보니까 네. 외부하고 이 중증 장애인 분들은 단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정말 이거는 생존권의 문제가 될 수밖에 네. 없는 것이고요. 또 장애를 가진 분들은 하나의 장애만 갖는 경우들도 물론 있지만 중복으로 가지시는 경우들도 많고 어떤 분들은 언어 장애, 어떤 분들은 청각 장애 이런 것들을 동시적으로 네. 가지시게 되면 사실 예를 들어서 코로나에 감염이 됐다라든지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에도 가서 이제 의료진들하고 의사소통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네.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는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의료 통역사 이런 그 전문가들도 사실은 필요한데 그런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은 굉장히 소수에 불과한 네, 거죠. 예, 그런 문제들이 사실 기본적으로 굉장히 깔려 있고 그 이상으로 이제 외부와 단절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말 장애인에게는 가장 취약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장애인들 분들이 가장 취약하다면 뭐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쪽방촌 거주자,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에도 그 거의 비슷한 수준의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방역 부분이 이분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정말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어떤가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분들 좀 얘기를 들으면 그 우리가 2월 18일 이후에 그 장애인들이 자가격리되고 또 확진되고 그런 사례들이 대구에서도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애인들이 장애 유형이나 또 장애 정도가 다 다른 상황에서 이 감염이 되었을 때 이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자가격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자가격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활동 보조인이 또 이 전염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활동 보조원이 또
이 자가격리된 장애인들한테 갈 수가 없어요. 네. 이 전염 문제 때문에. 이 돌봐줄 문제라든지 또 병원이 또 연계가 안 되는 네. 거죠. 그때 대구 같으면 뭐 수많은 환자가 많이 발생해서 병원 자체를 찾기도 좀 쉽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간다고 하더라도 앞서 얘기했듯이 의료 통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 경험이 없는 겁니다. 의료진들이 네. 이 장애인들이 어떻게 이 유행에 따라서 대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대구에서 벌어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존권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들이 계속해서 대구시에 이 장애인들에 대한 매뉴얼을 요구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일정 정도 뭐 지정 병원을 정한다든가 좀 이제 그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뭐 거리 노숙인이나 쪽방인 뭐 또 독거노인 이러한 부분들도 대부분 다가 공통점이 뭐냐면 주거 취약 계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주거 취약 계층에서의 어떤 방역 문제나 또 그 밀접 접촉을 위한 자가격리 문제, 또 확진되었을 때의 어떤 병원 이송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중단 없이 그 대구시가 지금 약간의 어떤 소강 국면에 있는 이 상황에서 좀 구체적인 어떤 매뉴얼들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교수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지금 정책적으로 좀 빨리 시급히 보완해야 되거나 개선해야 되는 지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소득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부분들이 물론 필요합니다만 이제 말씀하신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그래서 이제 저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장애인 관련 또 노인 관련 그 병원 이용과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 거동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 병실이나 이런 구조들도 조금은 이제 좀 널찍하게 이렇게 이제 그 특성을 배려를 해가지고 갖추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병원에서 사실 장애인분들이 입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고 병원에서는 꺼릴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런 취약계층에서 어떤 돌봄의 필요나 어떤 의료적인 이런 처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입소를 하도록 배려를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이제 이런 병원에서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적인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공의료원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대구의료원이 있기는 네. 하나 이게 이제 재정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고 하다 보니까 별로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그런 네. 사례들이 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방역이나 이후에 어떤 대책 중에 하나가 시민단체에서 좀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제2의료원을 만들자. 네. 이 부분을 이제 주장하고 있고요. 대구시 입장은 현재 대구 의료원을 좀 보강해서 하지 좀 대구 의료원 제2의 대구 의료원을 만드는 거는 재원 문제 때문에 되게 힘들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중앙정부도 좀 최근에 이제 공공의료 대책을 내놓으면서 의료계하고 큰 어떤 그 갈등을 겪었지만 네. 실질적으로 공공의료 기관들에 대한 확충에는 되게 좀 그 소극적인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대규모의 그 감염병 사태가 지나가고 난 뒤에는 공공의료 부분이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검토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돌보는 분들이 돌봄을 진행할 수 있는 접촉 자체가 힘들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돌봄이라는 것 자체가 찾아가서 하는 건데 지금 상황이라면 이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거나 한다 하더라도 거의 정말 그 생존권을 겨우 이어주는 정도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구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긴급 돌봄이 상당히 필요로 되다 보니까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을 위해서는 긴급 돌봄 서비스를 했는데 그 주된 내용들은 주로 뭐였냐면 아무래도 이런 뭐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주로 이제 먹는 것과 관련된 정말 생존권의 문제인 네. 거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이제 차원으로 밖에 진행될 수가 없었고 그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력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는 폭넓게 다양한 계층을 중심으로 해갖고 할 수는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상황들이 있었고요. 복지관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실제 문제도 있었냐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직접 대면 서비스를 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다 보니까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홀로 이제 계시다가 정말 이제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거의 빈사 상태에 발견된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또 가족분들이 그분을 찾아가고 하기에는 또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결국 이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찾아가서 그 병원에 이제 연계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의 감염 위험성은 사실 이분뿐만 아니라 종사자에게도 똑같이 네.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사자로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그런 종사자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미미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종사자들도 그런 대면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그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같이 가야지만 사실 돌봄 서비스의 질도 같이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런 부분은 굉장히 이렇게 소극적인 방어 차원으로만 진행이 되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네. 좀 합니다. 차장님, 지금 이진숙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런 그 돌봄 인프라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지금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대부분 이제 돌봄을 받아야 될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또 고령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방역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접촉을 최대한 제한하는 부분들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돌봄 공백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또 철저한 방역을 하는 그 사이에 뭔가의 접점을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긴급 돌봄이 필요한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분류를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서비스들은 중단 없이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좀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 안에는 방역부터 해서 또 이 돌봄 그리고 확진되었을 때 이송까지 그 이런 모든 부분에 그 중단 없는 어떤 서비스 영역들을 좀 세세히 좀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단기적으로 볼 때, 그럼 당장 볼 때는 이 생존 문제가 이렇게 이것을 보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계 문제를 어느 정도 수입을 해결을 해줘야지 지속적으로 삶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이분들의 소득 부분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좀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들 보면 뭐 전주 같은 경우에는 그 해고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게 기업들하고 상생 협약을 맺는다든가 또 소상공인들을 실업보험을 지원해 준다든가 또 이런 또 사각지대 계층에 대한 뭐 그 실업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는 또 지자체 차원의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대구는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혀 눈에 띄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도 이 소상공인이라든지 또 자영업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을 위한 그 지자체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 조례 이런 것들을 만들 것을 좀 제안하고 있는데요. 아직 대구시의 답변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 네. 관련해가지고 사실 그 아까 잠깐 쪽방 얘기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쪽방 그 거주민들도 굉장히 취약계층인데 또 구조상으로 감염이 되기 굉장히 쉬운 환경이고 제가 이제 계획 부분을 찾다 보니까 사실 대구시에서도 쪽방 거주자들을 위해 가지고 이런 뭐 비수급 30여 명의 일용직 노동자에게 40만 원 주거비를 1회 지원한다든지 또 거주 불명자 등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생계가 어려운 그런 쪽방 주민에게는 월 5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시행이 됐는지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근데 실효성이 정말 있을까라는 부분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쪽방 거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주민등록이 없다라든지 네. 또 이제 그 현재 어떤 조건상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또 공적 지원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국민 정체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그 안에서 경제적인 지원은 조금 이제 선별층에게는 더 두텁게 갈 수 있는 그런 기초 보장이 조금 더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사실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취약계층은 이 교수님 방금 하신 것처럼 통계에 잡히지 않아서 주민등록도 있지도 않아서 살아는 있으나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그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의 삶을
좀 챙겨보자는 차원에서 이 취약계층 얘기를 자꾸 하고 그 있는데요. 부분은 이제 대구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이제 긴급재난기금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시는 뭐 주민등록 말소가 됐거나 또 대구에서는 있지만 주민등록지가 다른 곳에 있다든가 네. 현실적으로 그 거주하고 있는 거와 또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가 정부의 그 각종 기금 지원을 못 받은 케이스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대구시가 지금 현재 그 2차 재난기금 지원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완을 좀 해서 1차 때는 못 줬는 부분이기 때문에 2차 때는 관련된 단체와 좀 얘기를 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10만 원의 2차 재난기금은 주지는 못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뭐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정책을 좀 약간 좀 보완해서 좀 했다는 부분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 이주 노동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 이런 부분으로 좀 사각지대 없는 지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구시가 신경을 쓰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 이 교수님, 조금, 네. 보완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바로 이런 부분을 위해 갖고 필요한 게 긴급복지 지원인데요. 그래서 이제 대구시 같은 경우도 긴급복지 지원을 하면서 주로 이제 좀 그 기존의 전통적인 그 저소득층 바로 위층에 있는 그런 층까지 이제 높여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재산금융 재산의 기준을 완화해가지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층을 두텁게 해가지고 이런 긴급복지 지원을 하는 그런 그 제도는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홍보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죠. 상당히 많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알려지는 작업. 그래서 이제 이용자가 그거를 찾아가서 하는 게 아니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인프라를 만드는 거, 그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지원책 중에 이런 부분은 좀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정책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이런 점은 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 좀 주시죠. 그 조금 전에 긴급복지 지원에서 소득 기준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이 복지라는 건 기본은 사실은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가 있어야지 잘 굴러가는 것이고, 합의가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유명무실한 그런 제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지금까지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가 있었나라고 이제 질문을 해보면 사실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지의 가장 기본 전제 조건이 뭐냐면 투명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 이런 특히 조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인프라가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들 이번에 이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으셨는데 사실 이제 그분들의 소득도 자세히 이제 드러나지 않게 되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원을 통해서 어떻게 반영할 건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있어서도 사실은 국민들의 일부에서는 또 부정적인 네. 그런 태도를 보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제 제도를 계속 늘려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보편적인 복지라는 것들을 발달시켜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전제로서 이런 조세 제도를 위한, 그러니까 조세 제도의 어떤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그 인프라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좀 경험적인 그런 말씀을 네. 좀 드리면 그 코로나가 터지면서 가장 시급한 거는 이제 방역 행정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 방역 행정하고 대구시도 이제 1, 2차 나눠서 긴급 생계 자금을 이제 주고 있는데요. 그거 외에는 행정에서 보이는 것이 없다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광범위하게 사회 경제적인 모든 곳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대구시가 종합행정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어떤 이 코로나 대책이라 할까요? 이후에 어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다는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합행정인 대구시가 코로나를 위해서 직접적인 방역 행정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에 있어서 추가적인 필요한 그 정책 리스트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각 부서별로 할당하고 또 각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의 대책을 각각 마련해서 간다면 좀 더 지금 효과적으로 코로나에 대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중앙정부에서는 가장 시급한 부분들이 전국민 실업급여 도입 이런 부분들은 그 빨리
도입할 필요 있다. 이렇게 좀 제안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가 2차 대유행이 되면서 이게 하루아침에 백신이 나온다고 끝날 것 같지도 않고요.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긴장감, 두려움도 점점 커지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피로도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 관련 공무원 정책 담당자들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떤 부분을 고민해야 될지 짧게 마무리 발언 겸 한 말씀씩 듣고 오늘 토론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임 차장님 먼저 주실까요? 예, 내년도 대구시 예산을 보면 각 전 부서에 지금 예산 삭감이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내려오면서 지방비를 매칭하는데 일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타 이 민생 경제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의 예산들이 관련된 예산들이 삭감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모든 그 예산의 어떤 집중은 토건 예산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부분, 이러한 부분들은 좀 탈바꿈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정말로 이 민생에 초점을 둔, 또 복지에 초점을 둔, 또 코로나 이후에 어떤 지역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에 초점을 둔 이런 예산 편성이 됨으로 인해서 이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준숙 교수님. 네. 그 어느 미래 학자분께서는 이제 앞으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그 패러다임 자체가 흐트러질 수도 있겠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얘기를 하셨던데, 사실 저는 근데 이거는 흐트러진다기보다는 사회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 다르게 이제 인식되기 시작하는 전환점이 바로 이 코로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관계라는 것도 사실은 언택트를 통해 갖고 이어질 가능성도 많고, 특히 이제 사회복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돌봄에 대한 서비스가 어떻게 가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지점에 우리가 도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정부에서도 물론 이런 정책들을 계속 이제 강화는 해나가겠지만 우리 전반, 그러니까 시민 전반의 어떤 의식들도 조금은 이번을 계기로 해갖고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사회가 지금 공정이라는 이슈 때문에 굉장히 지금 갈등도 겪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제 새로운 단계로 도약도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는 공정과 더불어서 이 코로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코로나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연대가 더 중요한 가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 전체가 사회적 연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인식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서 그것에 바탕을 둔 사회복지 정책이 좀 발달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준숙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님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두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족이니까 그렇게 말해도 되는 줄 알았다. 우리는 어떻게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가를 연구한 데보라 테넌 교수의 책 제목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가장 가까운 내 가족에게 말이라는 가시로 생채기를 내기 십상입니다. 다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로 내 생각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친한 친구이자 경쟁자인 형제자매는 가족 내에서 입장이 다릅니다. 또 30여 년을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며느리와 사위는 이상한 애가 아니라 우리 가족과 다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코로나로 가족이 모이기 힘든 상황이라 그것을 두고 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전화로 안부를 전하기를 권하는 어쩌면 참 서글픈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가족이니까 그렇게 말해도 되는 줄 알고 계셨다면 가족이라서 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시 같은 말을 거두고 서로의 상처에 발라주는 연고 같은 말들이 오가는 한가위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